이번 제 8번째 수업,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단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 연말정산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지 않을까, 조금 더 관심이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로소득의 흐름이에요. 근로소득은 이제 보다시피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를 뺀 나머지를 총급여액이라고 하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는 일용직 근로소득 전액을 전액 전부 다 분리과세로 완납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900이라고 가정하고 비과세가 400이라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세는 나중에 이제 실기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대와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대표적인 비과세인데 이것이 만약에 400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급여액은 500이 되겠죠. 총 금액이 500이면 근로소득 공제는 일단은 5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70%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70%이기 때문에 35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가 되어서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이 두 개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자는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원 등록 배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강조를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말과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어차피 근로소득 공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는 비과세 포함 900만 원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4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비과세 400 포함 근로소득 900이라는 말이나 총 급여액 500이란 말이나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5가지 중에서 더욱더 잘 나오는 것은 이 3번과 5번이에요. 3번과 5번. 어, 3번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일단 앞서서 우리가 했던 인정상여 부분이에요. 인정상여. 인정상여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일단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일단 답은 벌써 이렇게 나왔죠? 근로를 제공한 날.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 우리 수업 시간에는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3번은 실기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오타입니다. 임금. 수당, 상여 등 명칭이나 형식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성에 따라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정한 시간에 출근, 일정 시간에 퇴근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라고 하죠. 그에 대해서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일단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 첫 번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모르는 글자 있나요? 한번 볼게요. 세비라는 글자는 국회의원 월급을 세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료라는 말은 월급이나 일급 등의 품삯, 급여, 급분, 임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요거죠. 상여, 관청이나 회사 등의 직원에게 매월 주는 것과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금전을 주는 거. 약간 보너스 개념이죠. 수당, 정해진 봉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서 받는 상여. 어, 이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잘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받게 되면 그것을 상여라고 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 번째,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인정이라고 했죠. 인정. 그래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인정상여라고 하고 시험에는 이 글자가 나올 때도 있고 이 글자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인정상여라고 나올 때도 있고 얘는 어쨌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도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얘죠. 수입 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우리 퇴직할 때 우리 원래 받는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퇴직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어느 재미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도비 이즈 프리. 해리포터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퇴직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바탕화면을 이렇게 깔았더라라는 그런 재미난 글을 보고 한번 제가 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 등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예요. 그러나 퇴직급여도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의 인정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두 다. 임원은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퇴직급여까지 또는 정관에 적혀 있다면 예전에는 2배수, 3배수였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 2배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0년 전에는 3배수까지, 2020년 이후에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2배수까지만 정관에 적혀 있다면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이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대부분 퇴직급여로 인정이 되지만 퇴직소득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포함한다. 이 말의 내막은 좀 어떻냐면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세금적인 면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퇴직소득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야 세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무리를 해서 전부 다 퇴직급여로 처리한다면 이제 세법에서 야 이거는 퇴직소득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서 세금을 조금 더 과하게 과세한다 뭐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종업원 등의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여기 있는 화면들이 들어가면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제가 해놨는데 어, 우리가 이 시간에 동영상을 보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음, 관련된 동영상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거죠. 스마트폰 같은 거 했을 때 초성 검색을 할 수 있게 한 거. 이런 것들도 직무발명 보상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분명하면 예를 들어서 접대비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다. 예를 들어서 여비교통비다. 분명하게 하려면 영수증이 정확하게 첨부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 기밀비는 약간 몰래 쓴 거. 항공비, 접대비 같은 그런 느낌. 교재비. 교재는 사귄다는 거잖아요. 얘도 이제 접대비와 비슷한 그런 글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경비 처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이런 것들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제가 뒤에 하나 글 남겨놨죠.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라면 얘는 근로소득에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자금 같은 경우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학자금, 근로소득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 자녀가 받는다면 걔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냥 근로자 원래 나오는 학자금은 업무 연관성, 지급 기준, 토인의 조건이 있다라면 비과세 규정도 됩니다. 비과세와 근로소득이 아닌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요. 비과세의 의미는 근로소득이었다가 과세가 안 하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의 의미는 근로소득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과세만 안 하는 형식이고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결론은 똑같죠.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똑같이 기결이 되지만 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즉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된다면 얘는 근로소득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또 한번 인터넷 뒤져보시면 상당히 많은 글들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읽어보기 좀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벽지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이런 것들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보셨겠지만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4만원 추가 보통 공무원들에게 이런 건 적용이 잘 돼 있죠. 첫째가 있으면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 자녀들 많이 낳아라는 의미의 수당인 것 같고 출납수당은 현금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체하라고 주는 돈이 출납수당. 직무수당. 직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직무, 업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업무다. 또는 좀 힘든 업무다. 또는 좀 타인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색다른 업무다. 업무에 관련되어서 주는 수당을 직무수당이다. 라고 합니다. 벽지수당. 우리 흔히 말하는 오지, 외로운 곳에서 근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외딴 섬이야. 이럴 때 벽지수당이 지급되는데 벽지수당은 나중에 또 비과세로 좀 배우게 돼요. 얘는 국세청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곳은 벽지이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수당을 받게 된다면 벽지수당으로 받고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켰다가 비과세로 빠져나가는 형식을 띠게 되죠. 여기도 적어놨네요. 매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무 시간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면 이것을 벗어났을 때 시간의 근무수당이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장수당은 저녁 6시 넘어서부터 저녁 10시까지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야간 수당은 이제 21시 59분을 지나고 나서 저녁 10시부터 저녁 10시가 보통 22시라고 하고 언제까지라고 하냐면 30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30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녁 12시를 넘기고 새벽 6시까지를 야간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2배의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근수당, 아이고, 통근수당은 이제 출퇴근 수당이겠죠? 출퇴근 수당 이런 것이고 휴가비와 연액 또는 월액으로 받는 여비 얘네들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휴가비 우리가 보통 여름에 휴가를 갈 때 조금 더 지급받는 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 좀 보고 갈까요?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글이 있었어요. 휴가비도 급여이다. 이런 글이죠. 그러니까 내 급여가 빠져나간다. 아니, 내가 세금 계산하는데 휴가비도 들어간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이 부분은 그림을 한번 보고 갈게요.
예, 보통 우리가 사택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 한번 듣고 만나보시면 됩니다. 사택이나 이제 주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택은 소유가 회사의 주택이죠. 회사의 소유의 주택을 사택이라고 하는데 사택은 임원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게 사택이 지급이 된다면 전부 다 사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인정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그러나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는 이런 사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인정이 되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대로 사내복지기금에서 사내복지기금에서의 지급하는 주택 등은 또 근로소득이 아니게 된다라는 규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근로소득인 것이고 주택은 전부 다 근로소득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출자 임원이 아까 임원은 사택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포함되죠.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 종업원이 종업원뿐만 아니라 얘는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에 관련되어서는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종업원은 제외한다라는 새로운 규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우리 보험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어요. 계약자의 의미는 뭐냐면 돈 넣는 인, 돈 불입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자는 뭐냐면 돈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 피보험자는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다치게 되면 돈 받는 사람이 돈을 수령해 가는 그런 구조가 보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계약자. 그럼 계약자라는 것은 돈 넣는 사람이 종업원인데 이야기해요. 그 돈을 누가 넣는다? 만약에 회사가 대신 불입해 준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당연하죠. 종업원이 계약자이면 당연히 회사가 돈을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회사가 종업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얘도 안 중요한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긴 있어요.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조차 오류가 생겼어요. 그때 아마 모두 정답 처리되었나? 그랬고요.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험은 특히 이쪽에 이런 관계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얘도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보험은 약간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런 숫자가 있죠. 이런 숫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종업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야 비용 처리가 돼요. 비용 처리가 되는데 수익자가 만약에 종업원으로 바뀐다면 7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7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회사에서 자주 다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7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 아까 책에 나온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종업원의 급여로 친다.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7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크게 깊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부분.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 아까 제가 2020년도부터 법이 좀 바뀌었다고 했죠?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아무래도 퇴직급여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가져가려고 뭐 정관 등 정관이 뭐냐면 법인에서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 정관에 막 6배수로 했나는지 6배수라는 말은
보통 법정 퇴직급여의 600까지 전부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을 썼다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인정했어요. 과거에는 인정했다가 2012년도에 법을 한번 바꿔요. 그래서 정관에 적혀 있다면, 안 적혀 있으면 1배수까지만, 적혀 있다면 3배수까지도 인정을 해줬는데 2020년 이후로는 2배수로 바뀌었습니다. 규정은 바뀌고 전진법이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2019년도 넘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얘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다음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주식 매수 선택권의 의미는 스탁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어떠한 성과를 내가 성공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식으로 주는 그런 것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재 시가가 10,000원짜리의 주식을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0원에 대한 주식을 언제든지 내가 1,000원으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사자마자 9,000원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행사하는 건데, 지금 당장 행사해도 되고, 지켜보고 행사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0,000원짜리가 되었다. 그래도 1,000원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를 근무 기간 중에 행사를 한다면 이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근로소득. 회사가 근무기간 하는 중에 행사를 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고, 퇴직한 이후에 행사를 한다면 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소유했는데 얘를 회사 다닐 때 행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을 꼭 직원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처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수업을 했고, 지금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건 조금 작죠?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 소액주주. 일단, 소액주주인 포인트는 이 글자예요.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취득금액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사주 조합을 좀 보호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관련된 뭐 행동을 한다면 세법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여기 글자는 소액주주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사주 조합이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는 그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얘도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1인당 연 70만원.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얘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임직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 보험료. 당연히 내가 지금 업무상 내가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얘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세모. 퇴직 보험의 보험료. 우리가 우리 퇴직연금 같은 것들은 회사가 이렇게 불입을 해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오히려 포함이 되겠죠. 요거 별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자녀가 받는 장학금. 원래는 이제 장학금, 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라는 말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 간혹 나오곤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있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없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주택보조금도 사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만약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해야만 포함되지 않는 거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직원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조사가 발생될 수도 있죠. 그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 금액을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통상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말은 좀 애매합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은 저도 조금 애매하고요. 일단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금.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이런 거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사주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사주조합. 아까 뭐든지 봐준다.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된 문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중 틀린 것은 법인의 소득 처분에 의해 이게 뭐예요? 인정상여죠. 인정상여의 답이 뭐였죠?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정답이었죠. 정답은 1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잉은 잉이다. 맞죠? 근로를 제공한 날. 얘만 조금 특이하죠.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지급받기로 한 날. 퇴직소득은 지급받기로 한 날로 처리가 되네요. 근로소득은 대부분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특이하게 제가 이 부분은 강조는 안 했는데 퇴직소득 넘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은 상관이 없는데 이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죠. 2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인정상여 위랑 똑같은 문제 1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답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법인의 소득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인정상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에 대한 답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셔야 돼요. 틀렸어요.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이 답은 1번이다. 맞죠? 답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은 잉이다. 이렇게 외웠죠? 잉은 잉이다. 이번에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란 말이나 위에 있는 2번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페이지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가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인데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보통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떠한 사유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식이 참 잘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 잉은 뭐라고 했죠? 잉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